잠깐만, 이게 물순. 박승환 회장 유산 공익기금 특별 집행인 윤재민 씨입니다. 사람을 잔고로 보는 곳에는 이 돈을 맡길 수 없습니다. 야, 아직도 그렇게 사냐? 가진 게 없으면 증권 거래도 하지 마라. 괜히 체면만 구겨. 네. 그냥 이것저것 하면서 삽니다. 그 말이 제 입에서 나왔을 때 연회장 테이블 위에는 잠깐의 정적이 흘렀습니다. 누군가는 와인잔을 들고 웃음을 참지 못했고 누군가는 눈치를 보며 시선을 피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물잔을 잡은 손등의 힘줄이 선명하게 떠올랐지만 그것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두 아이를 둔 가장인데 회사 사정으로 권고사직 당했습니다. 막막한 마음에 시작한 채널인데 여러분의 구독 하나가 저희 가족에게 희망이 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려요. 그런데 그 일이 벌어지기 몇 시간 전 제 하루는 언제나처럼 조용하고 무거운 공기 속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새벽 3시가 조금 넘은 시각이었습니다. 대리운전 마지막 손님을 내려드리고 서울 외곽 다세대 주택 계단을 올라왔을 때 온몸이 납덩이처럼 무거웠습니다. 어깨와 허리가 묵직하게 당겼고 손끝은 겨울바람에 얼어 감각이 없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작은 방 안에는 전기 히터 하나만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벽지는 군데군데 들떠 있었고 창문 틈으로 찬바람이 가늘게 스며들었습니다. 저는 낡은 이불을 한쪽으로 밀어두고 부엌이라 부르기에도 민망한 작은 공간으로 갔습니다. 전기 주전자에 물을 올리고 커피 대신 값싼 보리차 티백을 넣은 컵을 들고 창가에 잠시 섰습니다. 밖에서는 출근 시간의 소음이 조금씩 커지고 있었습니다. 세상은 이미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지만 제 하루는 언제나 조금 늦고 조용하게 시작되었습니다. 테이블 위에 놓인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화면 오른쪽 모서리가 금이 가 있었고 보호필름도 절반쯤 들떠 있었습니다. 은행 앱을 열어 잔고를 확인했습니다. 며칠 전 들어온 대리운전 정상금이 있었지만 대부분은 이미 빠져나간 뒤였습니다. 월세, 공과금, 그리고 매달 빠짐없이 보내는 요양병원 비용. 화면에 남아있는 숫자는 다음 주까지 겨우 버틸 정도였습니다. 그 숫자를 바라보는 제 표정에는 절망이라기보다 오래된 피로와 체념이 섞여 있었을 겁니다. 휴대폰을 내려놓으려는 순간 화면 상단에 읽지 않은 문자 하나가 떠 있었습니다. 발신자는 고은채 변호사였습니다. 짧은 문장이었습니다. 오늘 중으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중요한 건입니다. 저는 그 이름을 잠시 바라봤습니다. 몇 년 전부터 가끔 연락이 오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것보다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휴대폰을 다시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싱크대 위에는 어젯밤 편의점에서 사온 작은 종이 봉투가 놓여 있었습니다. 안에는 인삼차 선물 세트가 들어 있었습니다. 값비싼 물건은 아니었지만 제게는 결코 가볍지 않은 지출이었습니다. 그 선물은 오늘 누군가에게 건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시선이 자연스럽게 선반 위로 올라갔습니다. 아버지 영정사진이 작은 액자 안에서 웃고 계셨습니다. 작은 공장에서 일하시던 아버지는 제가 고등학교 3학년이던 겨울 갑작스러운 사고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날 이후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아버지는 생전에 종종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은 가진 돈이 아니라 가장 힘들 때 어떤 선택을 하느냐로 기억되는 거라고. 그때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잘 몰랐습니다. 지금도 완전히 안다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그 말이 가슴 어딘가에 오래도록 남아있다는 것만은 분명했습니다. 며칠 전 우편함에서 발견한 것은 동창회 초대장이었습니다. 강남에 있는 호텔 연회장에서 열린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 후 시간이 꽤 흘렀지만 저는 동창들과 거의 연락을 끊고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는 SNS를 통해 가끔 스쳐 지나가는 사진들로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해외여행, 결혼식, 새 아파트, 아이의 돌잔치. 저는 그 사진들을 오래 보지 않았습니다. 그 세계는 이제 제가 서 있는 곳과는 다른 곳에 있는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참석할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그들 앞에 서고 싶지 않았습니다. 대학은 포기해야 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바로 일을 시작했습니다. 낮에는 물류창고에서 일했고 밤에는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시간이 흐르자 다른 일들도 붙었습니다. 택배 분류, 심부름 대행, 대리운전. 몇 년이 지나자 제 인생은 어느새 이것저것 하는 사람이라는 말로 설명되는 삶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초대장을 다시 들여다보게 된 이유가 하나 있었습니다. 초대장 아래쪽에 적혀있던 한 줄의 문장 때문이었습니다. 이번 모임에는 장일호 선생님도 참석하십니다. 그 이름을 본 순간 손이 멈췄습니다. 장일호 선생님. 고등학교 시절 담임이셨던 분입니다.
학생들에게 늘 조용하고 단단한 말을 해주시던 분이었습니다. 특히 저에게는 더욱 그러셨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학교에 제대로 나오지 못하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공장에서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문 앞에 누군가 서 계셨습니다. 선생님이셨습니다. 아무 말 없이 집 안으로 들어오셔서 낡은 식탁 앞에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은 가진 돈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많지만 진짜 사람의 가치는 그 사람이 어떻게 버티는지에서 드러난다고. 그 말은 그때의 저에게 이상할 정도로 오래 남았습니다. 그래서였습니다. 동창회에 가기로 마음먹은 이유는 동창들 때문이 아니라 선생님 때문이었습니다. 단 한 번이라도 얼굴을 뵙고 인사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결심을 하자 서둘러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옷장이라 부르기에도 작은 철제행거에서 가장 멀쩡한 양복을 꺼냈습니다. 몇 년 전 지인의 결혼식 때 입었던 옷이었습니다. 어깨선이 조금 낡았고 색도 살짝 바랬지만 지금 가진 것 중에서는 가장 나은 옷이었습니다. 거울 앞에서 넥타이를 매다가 잠시 멈췄습니다. 거울 속 제 모습은 생각보다 더 피곤해 보였습니다. 눈 밑에는 옅은 다크서클이 내려와 있었고 손등의 피부는 거칠었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 없이 넥타이를 다시 정리했습니다. 인삼차 선물 세트를 종이봉투에 넣고 코트를 입었습니다. 소매 끝이 조금 달아있는 코트를 손으로 가볍게 문질러 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차가운 겨울 공기가 얼굴에 닿았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며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고은채 변호사에게서 또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저는 화면을 잠시 바라보다가 휴대폰을 다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지금은 그것보다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단지 한 명의 제자로서 선생님께 인사를 드리고 싶을 뿐이었습니다. 지하철역까지 걸어가는 길은 생각보다 길지 않았지만 발걸음은 조금 무거웠습니다. 출근 시간대의 지하철은 이미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이어폰을 끼고 있었고 누군가는 노트북 가방을 붙잡고 서 있었습니다. 저는 그 사이에서 조용히 손잡이를 잡고 서 있었습니다. 전철 창문에 비친 제 모습을 잠시 바라봤습니다. 낡은 코트, 달아진 소매 끝, 손에 든 종이봉투. 주변 사람들의 세련된 차림과 자연스럽게 대비되는 모습이었습니다. 강남역에 가까워질수록 객차 안의 공기가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사람들의 옷차림은 점점 더 단정해졌고 들고 있는 가방도 달라졌습니다. 굳이 의식하지 않으려 했지만 창문에 비친 제 모습과 주변이 대비되는 것을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었습니다. 시선을 창 밖으로 돌렸습니다.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터널벽을 바라보며 마음을 조금 가라앉히려 했습니다. 강남역에서 내려 호텔 쪽으로 걸었습니다. 유리로 된 높은 건물들, 깔끔하게 정리된 카페들, 도로 위를 지나가는 고급 승용차들. 오래전 고등학교 시절 친구들을 따라 강남에 처음 구경 왔던 기억이 잠깐 스쳤습니다. 그때도 이 거리는 지금처럼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언젠가 이 도시 한가운데에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을 거라 믿었습니다. 그 기억은 아주 잠깐 스쳐 지나갔습니다.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지금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아니었습니다. 호텔 건물이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높은 유리벽과 넓은 회전문이 있는 대형 호텔이었습니다. 입구 앞에는 발레 파킹 직원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고 고급 차량들이 줄지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자동문이 열리자 따뜻한 공기가 얼굴에 닿았습니다. 로비는 넓고 화려했습니다. 천장에는 거대한 샹들리에가 매달려 있었고 바닥은 반짝이는 대리석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3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엘리베이터 안거울에 비친 제 모습은 여전히 낡은 코트를 입은 채였습니다. 하지만 일부러 고개를 들고 섰습니다. 문이 열리고 복도를 따라 걸어가자 오영고등학교 동창회라고 적힌 작은 안내판이 보였습니다. 그 옆에 연회장 문이 열려 있었고 안쪽에서는 이미 웃음소리가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문 앞에서 잠시 멈췄습니다. 가슴이 조금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코트 주머니에 손을 넣어 종이봉투를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인삼차 선물 세트가 안에 잘 들어 있었습니다. 선생님께 드릴 선물이었습니다. 잠깐만 얼굴 보고 나오자. 속으로 한 번 더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문을 밀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연회장 안은 생각보다 훨씬 화려했습니다. 둥근 테이블들이 줄지어 놓여 있었고 각 테이블마다 이미 몇 명씩 모여 앉아 있었습니다. 샴페인 잔과 와인병이 테이블 위에 놓여 있었고 사람들은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과 반갑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제가 안으로 들어섰을 때 처음에는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몇 초 뒤 한 테이블에서 누군가 제 얼굴을 알아봤습니다. 작은 수군거림이 옆 테이블로 번졌습니다.
그리고 멀리서 누군가 크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류동혁이었습니다. 예전보다 훨씬 살이 붙었지만 여전히 눈에 띄는 사람이었습니다. 비싼 정장을 입고 있었고 손목에는 반짝이는 시계가 보였습니다. 저를 발견하고는 크게 소리쳤습니다. 오랜만이라고. 살아 있었냐고. 말은 반가운 듯 했지만 어딘가 가벼운 느낌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웃으며 그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자리에 앉자 대화가 시작됐습니다. 누군가는 최근에 산 아파트 이야기를 했고 누군가는 자녀가 유학을 갔다는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강남 아파트 가격이 얼마나 올랐는지, 요즘 어디에 투자해야 하는지 같은 이야기들이 자연스럽게 오갔습니다. 저는 대부분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낯설지 않았지만 제가 끼어들 수 있는 종류의 대화는 아니었습니다. 동혁이 본격적으로 자기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증권사 PB팀장을 맡고 있다고 했습니다. 강남 쪽 VIP 고객들 자산 관리를 하는 팀이라고. 투자 상담도 하고 자산 운용도 도와준다고 했습니다. 강서연이 옆에서 맞장구 쳤습니다. 진짜 부자들만 상대하는 거냐고. 동혁은 어깨를 으쓱하며 대답했습니다. 수십억은 기본이고 수백억 단위도 있다고. 그 말에 테이블 분위기가 활기를 띠었습니다. 시계자랑 차 이야기가 이어졌습니다. 그때 동혁의 시선이 자연스럽게 제 쪽으로 옮겨왔습니다. 제가 뭘 한다고 했는지 다시 물었습니다. 이미 한 번 들었던 질문이었지만 일부러 다시 묻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짧게 대답했습니다. 이것저것 한다고. 대리운전도 한다고. 그 순간 분위기가 미묘하게 바뀌었습니다. 배수진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학교 다닐 때 제일 잘 될 줄 알았는데 라고. 몇몇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말은 농담처럼 들렸지만 그 안에는 묘한 뉘앙스가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테이블 위에 놓인 냅킨을 천천히 접고 있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아직 도착하지 않으셨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차가 막혀서 늦으신다고 했습니다. 살짝 안도의 숨을 쉬었습니다. 아직 시간이 있었습니다. 술이 몇 잔 더 오가자 사람들의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대화의 방향은 점점 더 동과 지휘 쪽으로 흘러갔습니다. 동혁은 와인잔을 돌리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요즘 증권업계에서는 고객 등급이 있다고 했습니다. VIP, VVIP 이런 식으로 나뉜다고. 통장 잔고가 곧 신분증이라고 했습니다. 몇몇이 웃었습니다. 동혁의 시선이 다시 제게 향했습니다. 증권 거래는 하느냐고 물었습니다. 한다고 대답했습니다. 얼마나 라고 바로 물었습니다. 잠깐 눈을 들어 동혁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다시 시선을 내렸습니다. 필요한 만큼이라고만 대답했습니다. 동혁이 웃었습니다. 필요한 만큼이라 그게 제일 무서운 말이라고. 몇몇이 또 웃었습니다. 강서연이 그만하라고 했지만 말투가 진심으로 말리는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동혁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진짜 부자들은 증권사를 자기 집처럼 드나든다고. 돈이란 게 있는 대로 더 모이는 거라고. 그리고 잔을 들어 올리며 아무렇지 않다는 듯 말했습니다. 가진 게 없으면 증권 거래도 하지 마라. 괜히 체면만 구긴다고. 그 말이 공기 속으로 떨어졌습니다. 테이블 위가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몇몇은 웃음을 참지 못했고 몇몇은 눈치를 보며 시선을 피했습니다. 제 손이 물잔을 잡은 채 멈췄습니다. 하지만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분노로 얼굴이 붉어지지도 않았고 억지 웃음을 지으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손등에 떠오른 힘줄은 조금 더 선명해져 있었습니다. 강서연이 헛기침을 하며 분위기를 바꾸려 했습니다. 하지만 동혁은 여전히 웃고 있었습니다. 진짜 농담이 아니라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돈이 없는 사람일수록 금융기관을 더 무서워한다고. 저는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잔에 남은 물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바로 그때 코트 주머니 안에서 휴대폰이 조용히 진동했습니다. 한 번, 그리고 잠시 후 다시 한 번. 분명히 느끼고 있었지만 일부러 손을 넣지 않았습니다. 테이블 위에 공기가 아직 묘하게 굳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잠시 뒤 동혁이 다시 말을 걸었지만 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화장실에 다녀오겠다고 짧게 말하고 연회장 문을 나왔습니다. 복도는 조용했습니다. 연회장 안의 소음이 문 뒤로 사라지자 갑자기 주변이 고요해졌습니다. 화장실로 들어가 세면대 앞에 섰습니다. 밝은 조명 아래에서 제 얼굴이 또렷하게 보였습니다. 눈 밑의 그늘, 거칠어진 피부, 지워지지 않는 피로. 찬물을 틀어 손을 씻었습니다. 차가운 물이 손등을 지나가며 긴장을 조금 풀어주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주머니 속 휴대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메시지였습니다. 천천히 꺼내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고은채 변호사의 문자였습니다. 재민 씨 내일 오전 전에 결정이 필요합니다. 증권사 쪽 계약 건입니다. 그리고 한 줄이 더 있었습니다. 자금 규모는 300억입니다. 화장실 안은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멀리서 연회장 음악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저는 천천히 휴대폰을 잠갔습니다. 그리고 다시 거울을 바라봤습니다. 몇 년 전 어떤 목소리가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지금은 드러내지 말고 조용히 계십시오. 때가 오면 그때 움직이면 됩니다. 낮고 차분한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아직은 아니라고. 물기를 닦고 코트를 정리했습니다. 다시 연회장 문 앞에 섰을 때 안쪽에서는 여전히 웃음소리가 들리고 있었습니다. 천천히 문을 열었습니다. 아무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방금 화장실에서 읽은 그 문자 한 통이 내일 이 사람들의 세계를 완전히 뒤흔들게 될 거라는 사실을. 연회장 안으로 다시 들어왔을 때 분위기는 조금 전과는 또 다른 방향으로 흐르고 있었습니다. 술이 몇 잔 더 돌았는지 사람들의 목소리는 한층 커져 있었고 웃음도 더 가벼워져 있었습니다. 마치 조금 전에 불편한 순간은 이미 지나간 일처럼 보였습니다. 자리에 다시 앉자 몇몇의 시선이 잠깐 머물렀다가 흩어졌습니다. 그때 연회장 입구 쪽에서 작은 소란이 들렸습니다. 몇 명이 동시에 고개를 돌렸습니다. 선생님이 오셨다는 말이 들렸습니다. 시선이 자연스럽게 그쪽으로 향했습니다. 연회장 문 근처에서 한 분이 천천히 안으로 들어오고 계셨습니다. 검은 코트를 입고 계셨고 머리카락은 대부분 휘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걸음걸이는 여전히 단정했고 얼굴에는 익숙한 미소가 떠 있었습니다. 장일호 선생님이셨습니다. 몇몇 동창들이 자리에서 일어나 손을 흔들었습니다. 선생님은 천천히 걸어오시며 학생들을 바라보셨습니다. 눈이 조금 흐려지신 듯 보였지만 표정에는 따뜻함이 있었습니다. 잘 있었느냐고 하셨습니다. 그 목소리는 예전과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선생님의 시선이 테이블을 훑다가 저에게 닿았습니다. 잠시 멈추셨습니다. 그리고 다음 순간 얼굴에 놀라움이 번졌습니다. 제 이름을 아주 조용히 부르셨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선생님은 몇 걸음 더 다가오셔서 제 어깨를 두 손으로 잡으셨습니다. 이렇게 다시 보게 될 줄 몰랐다고 하셨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반가움이 묻어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준비해온 작은 종이봉투를 내밀었습니다. 별것 아니지만 건강에 좋다고 해서 가져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선생님은 봉투를 받아 드시며 이런 걸 왜 샀느냐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표정에는 고마움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동혁이 옆에서 끼어들었습니다. 선생님, 재민이가 대리운전도 한다며 웃으며 말했습니다. 몇몇이 따라 웃었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은 웃지 않으셨습니다. 동혁을 한번 바라보신 뒤 다시 저를 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래도 재민이는 항상 자기 할 일을 하던 학생이었다고. 그 말은 아주 단순했지만 묘하게 무거웠습니다. 테이블 위에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잠시 후 식사가 시작됐습니다. 선생님은 천천히 음식을 드시며 학생들의 이야기를 들으셨습니다. 그런데 식사 도중이었습니다. 선생님이 갑자기 숟가락을 내려놓으셨습니다. 눈을 찡그리셨고 손이 살짝 떨렸습니다. 제가 가장 먼저 눈치챘습니다. 괜찮으시냐고 여쭤봤습니다. 선생님은 괜찮다고 하셨지만 얼굴색이 조금 창백해지고 계셨습니다. 저는 바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선생님 옆으로 다가가 손목을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맥박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여쭤봤습니다. 평소에 복용하시는 약이 있으시냐고. 선생님이 힘없이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가방 안에 있다고 하셨습니다. 가방을 열어 약봉투를 확인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119를 불러야 하는 거 아니냐는 말이 나왔습니다. 저는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호흡은 괜찮으시다고. 하지만 응급실에 가보시는 게 좋겠다고. 선생님의 코트를 챙겨 입혀드리고 천천히 부축해 연회장 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뒤에서 동혁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성격은 여전하다며 피식 웃는 소리였습니다. 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그런 말이 아니었습니다. 호텔 밖으로 나오자 밤 공기가 차갑게 얼굴에 닿았습니다. 연회장의 따뜻한 조명과 웃음소리는 문 뒤로 사라졌고 주차장 쪽에는 늦은 저녁 특유의 고요함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선생님의 어깨를 조심스럽게 붙잡고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선생님의 숨은 조금 고르지 않았지만 의식은 또렷하셨습니다. 택시를 잡아 병원 응급실로 향했습니다.
차 안은 조용했습니다. 창밖에 강남거리의 간판 불빛이 차창을 따라 길게 흘러갔습니다. 선생님이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와줘서 고맙다고. 저는 별 말씀을요? 라고만 대답했습니다. 선생님은 창밖을 잠시 바라보시다가 다시 물으셨습니다. 요즘 힘들지 않느냐고. 그 질문은 너무 조용했지만 묘하게 깊었습니다. 다들 비슷하다고 대답하자 선생님은 고개를 천천히 저으셨습니다. 아니라고. 사람 얼굴을 보면 조금 안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병원에 도착해 접수를 했습니다. 접수대에서 간호사가 보호자냐고 물었습니다. 잠시 멈칫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제자라고. 간호사가 서류를 건넸고 저는 빠르게 내용을 적었습니다. 약 이름, 병력, 최근 상태. 망설임 없이 적어 내려갔습니다. 간호사가 서류를 받아보며 자세히 안다고 했습니다. 어머니 요양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익힌 것들이었습니다. 매달 요양병원에 비용을 보내고 주말마다 찾아뵙고 간호사에게 약 이름을 확인하고 의사 선생님 말씀을 메모하던 시간들이 쌓인 결과였습니다. 선생님이 진료실로 들어가신 뒤 대기석에 앉았습니다. 병원 특유의 소독약 냄새가 희미하게 퍼져 있었습니다. 벽에 걸린 TV에서는 뉴스가 낮은 소리로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동창회에서 들었던 말들이 다시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아직도 그렇게 사느냐. 가진 게 없으면 증권 거래도 하지 마라. 괜히 체면만 구긴다. 그 말들이 아주 조용히 되살아나며 가슴을 눌렀습니다. 바로 그때 주머니 속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전화였습니다.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고은채 변호사. 몇 초 동안 화면을 바라보다가 이번에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낮고 차분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통화가 괜찮으냐고 물었습니다. 괜찮다고 대답했습니다. 고은채 변호사가 말을 이어갔습니다. 내일 오전 회의 전에 결정이 필요하다고. 박승환 회장님 유산 공익기금 운용권이라고. 총 규모는 300억이라고. 저는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현재 1순위 협력 금융기관이 한 증권사라고 했습니다. 그 이름을 듣는 순간 눈이 잠깐 멈췄습니다. 동혁이 일하는 바로 그 증권사였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왜 저에게 묻느냐고 물었습니다. 전화 너머에서 차분한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회장님이 그렇게 정해두셨기 때문이라고. 그리고 덧붙였습니다. 회장님은 30년 전 공장 사고 때 재민 씨의 아버지에게 목숨을 구해주신 빚이 있으셨다고. 그래서 유산기금의 최종 집행을 재민 씨에게 맡기신 거라고.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천천히 올라왔습니다. 아버지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작은 공장에서 일하시던 아버지. 누군가를 구하셨다는 이야기를 저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오래전 어떤 목소리가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돈은 결국 사람에게 맡기는 거다. 사람을 보는 눈이 없는 금융은 오래 못 간다. 박승환 회장의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떴습니다. 내일 말씀드리겠다고 대답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병원 복도 위 형광등이 조용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동혁은 아직 모르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 병원 의자에 앉아있는 사람이 내일 아침 그의 경력에서 가장 중요한 계약의 운명을 결정하게 될 사람이라는 사실을. 진료실 문이 열렸습니다. 간호사가 들어오라고 했습니다. 선생님은 침대에 앉아 계셨고 혈압 측정 기계가 옆에서 천천히 소리를 내고 있었습니다. 의사가 차트를 보며 말했습니다. 다행히 큰 문제는 아니라고. 순간적인 혈압 상승으로 어지럼증이 온 것 같다고. 안도의 숨을 내쉬었습니다. 의사는 연세가 있으시니 무리하시면 안 된다고 당부했습니다. 선생님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진료실에서 나왔을 때 선생님의 표정은 훨씬 편안해 보이셨습니다. 집까지 모셔다 드리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선생님은 택시 타면 된다며 손을 저으셨지만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래도 같이 가겠다고 했습니다. 다시 택시를 잡아 선생님 댁으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 선생님이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동창회에서 불편했을 거라고. 괜찮다고 대답했습니다. 선생님은 고개를 천천히 저으셨습니다. 사람이 나이를 먹으면 누가 어떤 사람인지 더 잘 보이게 된다고. 잠시 말을 멈추셨다가 다시 이어가셨습니다. 예전에도 말이 많지 않았지만 항상 자기 할 일은 하던 학생이었다고. 그 말에 눈이 잠시 흔들렸습니다. 택시가 선생님 댁 앞에 멈췄습니다. 현관까지 모셔다 드렸습니다. 선생님은 문 앞에서 잠시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은 제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다 알지는 못한다고. 잠시 웃으셨습니다. 그래도 한 가지는 안다고.
제가 사람을 함부로 대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거면 됐다고. 그 말은 짧았지만 가슴 깊이 내려앉았습니다. 선생님은 문을 열고 들어가셨습니다. 저는 잠시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차가운 밤 공기가 볼을 스쳤지만 이상하게 차갑지 않았습니다. 다시 길을 걸었습니다. 서울의 밤거리는 여전히 밝았습니다. 하지만 제 머릿속에는 방금 전 통화 내용과 선생님의 마지막 말이 동시에 맴돌고 있었습니다. 걸음을 멈추고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고은채 변호사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짧은 문장이었습니다. 내일 오전 회의에 참석하겠습니다. 전송 버튼을 누르는 손가락이 잠시 멈칫했지만 곧 눌렀습니다. 그 순간 머릿속에서 아버지의 목소리가 떠올랐습니다. 사람은 가진 돈이 아니라 선택으로 기억된다고. 그리고 선생님의 목소리가 겹쳤습니다. 그거면 됐다고. 저는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고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내일 아침 어젯밤과는 전혀 다른 제 모습으로 그 회의실에 들어서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달라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처음부터 이 사람이었습니다. 다만 아무도 몰랐을 뿐입니다. 다음 날 아침 서울의 하늘은 유난히 맑았습니다. 하지만 증권사 본점 18층 회의실 안의 공기는 전혀 맑지 않았습니다. 긴 테이블 위에는 두툼한 계약서와 태블릿, 여러 장의 보고서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임원 몇 명과 자산운용팀, 법무팀 관계자들이 이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모두 표정이 진지했습니다. 류동혁은 회의실 문을 밀고 들어오며 넥타이를 가볍게 고쳐 맸습니다. 오늘이 자신의 경력에서 가장 중요한 날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을 겁니다. 300억 규모의 자산운용 계약. 이 계약이 체결되면 단순한 팀장이 아니라 본부 승진 후보로 올라갈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고객 측이 몇 시에 오느냐고 물었고 곧 도착한다는 대답을 들은 그는 자신감 있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회의실 벽시계가 오전 10시를 가리켰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먼저 들어온 사람은 단정한 정장을 입은 중년 여성이었습니다. 고은채 변호사였습니다. 임원 몇 명이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를 건넸습니다. 고은채 변호사는 고개를 가볍게 숙이며 인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뒤를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이쪽이라고. 그 순간 회의실 안의 시선이 동시에 문 쪽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순간 그 자리에 들어온 사람을 보는 순간 공기가 멈췄습니다. 저였습니다. 동혁의 눈이 크게 흔들리는 것이 보였습니다. 저는 어제와 크게 다르지 않은 차림이었습니다. 단정한 코트와 평범한 구두. 하지만 표정은 달랐습니다. 훨씬 차분했고 동시에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고은채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소개한다고. 박승환 회장 유산 공익기금 특별집행인 윤재민이라고. 그 말이 끝나는 순간 동혁의 얼굴에서 색이 빠지는 것이 보였습니다. 자산운용 본부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계약 관련 최종 의사결정권자가 맞느냐고. 고은채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고. 회의실의 공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저는 천천히 자리에 앉았습니다. 테이블 위에 놓인 계약서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습니다. 먼저 말씀드릴 것이 있다고. 모든 시선이 저에게 향했습니다. 박승환 회장님 유산 자금은 단순 투자 자금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이 자금은 공익기금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수익률뿐 아니라 금융기관의 윤리 기준과 고객 응대 방식, 사회적 책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서류를 한 장 넘겼습니다. 최근 3년간 고객 민원 자료를 보여드렸습니다. 다음 서류를 넘겼습니다. 고령 고객 대상 상품 설명 누락 사례. 또 다른 자료가 나왔습니다. 실적 중심 영업 과정에서 발생한 내부 제보 건. 임원들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동혁의 손이 테이블 위에서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차분하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금융은 신뢰 위에 존재한다고.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사람을 장고로 보는 곳에는 이 돈을 맡길 수 없다고. 그 말은 담담했지만 회의실 안을 완전히 침묵시켰습니다. 동혁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어젯밤 자신이 했던 말이 지금 이 순간 그대로 되돌아오고 있다는 것을 그도 느끼고 있었을 겁니다. 가진 게 없으면 증권 거래도 하지 마라. 그 말이 지금 이 회의실 안에서 정확히 그를 향해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동혁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자금은 다른 금융기관과 재검토하겠다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덧붙였습니다. 일부 금액은 의료복지 신탁과 장학사업으로 우선 배정할 예정이라고. 고은채 변호사가 보충 설명을 했습니다.
박승환 회장님이 왜 재민 씨에게 이 자금의 최종 집행을 맡기셨는지에 대해서 30년 전 공장 사고 때 재민 씨의 아버지가 회장님의 목숨을 구해주셨다고. 회장님은 그 빚을 평생 갚지 못한 채 돌아가셨고 유언으로 남기신 것이 이 기금이라고. 회의실이 다시 한번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회의실 문을 나서기 직전 잠시 뒤를 돌아봤습니다. 동혁이 아직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둘의 시선이 잠깐 마주쳤습니다. 어젯밤과는 전혀 다른 눈빛이었습니다. 동혁의 얼굴에는 충격과 당황 그리고 어떤 말도 꺼낼 수 없는 무력함이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고개를 한번 숙이고 회의실을 나왔습니다. 그 순간 제가 선택한 방식은 누군가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기준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준 하나가 결국 모든 것을 바꾸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증권사 내부에서는 조용한 감사가 시작됐습니다. 고객 민원 자료와 영업 방식에 대한 조사가 이어졌고 일부 영업팀의 과도한 실적 압박 구조가 문제로 지적됐습니다. 그 과정에서 류동혁 역시 내부 인사 조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공식적으로 큰 소란은 없었지만 그가 맡고 있던 VIP 자산운용 자리에서는 물러나게 되었습니다. 어젯밤 와인잔을 들고 자신만만하게 웃던 그 사람이 단 하루 만에 자신의 자리를 잃게 된 것입니다. 저는 여전히 예전과 크게 다르지 않은 일상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큰 차를 타지 않았고 비싼 시계를 차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가장 먼저 한 일이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계신 요양병원을 찾아갔습니다. 병실 창문으로 부드러운 오후 햇빛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침대 옆 의자에 앉아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는 천천히 눈을 뜨셨습니다. 왔느냐고 하셨습니다. 그 목소리는 여전히 약했지만 따뜻했습니다. 웃으며 말씀드렸습니다. 병원비 이제 걱정 안 하셔도 된다고. 어머니는 그 말을 이해하셨는지 아니면 그냥 아들의 얼굴이 반가워서인지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한마디 하셨습니다. 고생 많았다고. 그 말 한마디에 눈이 잠시 흔들렸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어머니의 손을 조금 더 꽉 잡았습니다. 매달 빠듯하게 보내던 요양비 잔고를 확인할 때마다 가슴을 누르던 그 무게가 조금씩 내려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오후 또 한 곳을 찾았습니다. 작은 학교였습니다. 그곳에는 새로 만들어진 장학기금 안내판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장의로 장학기금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름 아래에는 작은 문장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학생들을 위한 장학 지원. 장의로 선생님이 옆에 서 계셨습니다. 안내판을 바라보시더니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이름을 왜 이렇게 크게 써놨느냐고. 선생님 덕분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선생님은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아니라고. 그리고 저를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결국 어떻게 살아왔는지로 기억되는 거라고. 그 말은 수십 년 전 아버지가 하셨던 말과 너무나 닮아 있었습니다. 사람은 가진 돈이 아니라 선택으로 기억된다는 것. 두 사람의 목소리가 가슴 안에서 겹쳤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하늘을 잠시 올려다봤습니다. 맑은 하늘이었습니다. 며칠 전 강남 호텔 연회장에서 누군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진 게 없으면 증권 거래도 하지 말라고. 하지만 결국 세상을 움직인 것은 잔고가 아니라 사람을 대하는 태도였습니다. 학교를 나와 거리를 걸었습니다. 여전히 같은 코트를 입고 있었습니다. 소매 끝이 조금 달아있는 그 코트. 비싼 차도 명품 시계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발걸음은 며칠 전과는 달랐습니다. 새벽 3시에 지쳐서 돌아오던 그 무거운 걸음이 아니었습니다. 조금 더 가볍고 조금 더 단단한 걸음이었습니다. 문득 아버지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작은 공장에서 일하시던 아버지. 누군가의 목숨을 구하셨다는 것을 저는 몰랐습니다. 아버지는 단 한 번도 그 이야기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마 그것이 아버지가 말씀하셨던 선택이었을 겁니다. 드러내지 않아도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도 그 순간 옳다고 믿는 것을 하는 것. 발걸음을 멈추고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맑은 겨울 하늘 위로 햇빛이 천천히 퍼지고 있었습니다. 조용히 혼잣말을 했습니다. 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가진 돈이 아니라 선택으로 기억된다고. 이제야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알 것 같다고. 그 빛 속에서 저의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